자, 그러면 세계 3대 정복자하고 한국하고 관련되는 아틸라가 어떻게 이제 살았는가, 그리고 그 양반이 우리한테 어떤 이제 영향 같은 게 있겠죠. 이제 보시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아틸라가 로마 궁정에서 살았다고 그랬죠. 근데 로마 궁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로마 황족들하고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때 로마의 황제, 서로마 황제는 발렌티아누스 3세인데 그 3세의 동생이 호노리아입니다. 이 호노리아가 450년에 그 지 동생이 아주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고 정부하고 저기 왔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 임신을 하니까 호노리아가 내 동생 녀석이 발렌티아누스 3세인데 얘 작살내고 그러고 네가 황제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요게 엄마한테 발각이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엄마한테 플라키디아입니다. 이 플라키디아한테 이거 발각이 되니까 엄마가 딸을 죽일 수는 없고 자기가 동로마의 수녀원에 있었던 그 전력을 알아서 동로마의 수녀원으로 보냅니다. 이 호노리아가 보통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호노리아가 내 도저히 수녀원에 못 살겠다, 지금 뭐 이렇게 해갖고 반지를 빼갖고 옛날에 같이 생활했던 아틸라한테 보냅니다. 그 아틸라한테 보낸다는 게, 반지를 보낸다는 게 결혼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랬더니 아틸라가 딱 그거를 보더니, 야, 나는 마누라가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다. 이렇게 되니까 너만 내만 어떻게 챙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호노리아가 그건 생각하지 말고 나를 동로마 수녀원에서만 빼주라.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큰 얘기가 있는 거는, 로마는 황제가 두 사람입니다. 항상 두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도 클레오파트라가 할 때 동생하고 결혼하고 한 것도 황제가 두 명이라 그런 거거든요. 로마도 그랬는데 대체로 황제가 있고 그 마누라나 친척을 부황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호노리아가 동생인 발렌티아누스 3세의 누나였는데 부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황제입니다. 같은 황제인데 이 호노리아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동생을 밀어내고, 네가 임신시킨 애를, 경호대장이었는데 네가 황제를 하라는 얘기가 말이 됩니다. 그랬는데 아틸라가 그냥 냉큼 그걸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 아틸라는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도장의 의무, 반지의 의무를 확실하게 알아갖고 상속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노리아가 내 마누라가 되니까 상속권을 있는 것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반이거든. 그래서 반을 달라 그런 거예요. 내가 흔쾌히 결혼을 한다. 그래갖고 내가 네 누나하고 결혼할 테니까 그 로마 땅을 반을 달라 그랬죠. 이게 발렌티아누스가 하고 그 엄마가 플라키디아한테 이렇게 안 됩니까? 후운적한테 그냥 로마의 반을 줘야 되니까. 그래갖고 호노리아를 동로마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로마의 나이 많은 큰 부자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아틸라한테 아이고 호노리아 이제 처녀 아니야. 그 남편이 있어. 그러니까 그 니하고 얘기는 끝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틸라가 가만히 있어요.
이게 이 내용이 그야말로 많은 영화나 뭐 이런 거에 유럽에 많은 자료에 나오는 게 바로 지금 이 얘기입니다. 뭐 소위 말해서 야사고 뭐 이런 데 참 많이 나오는 건데, 그래갖고 올 테니까 아틸라가 가만히 있으니까 니무 새끼 그냥 죽인다고. 그래갖고 한 것이 451년에 아틸라가 서로마루 진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보시면 이 호노리아가 이게 여기 호노리아고 발렌티우스 3세고 여기가 플라키디아인데, 이 호노리아가 얼마나 큰 끝발이 있는 게 아니라 부왕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호노리아 금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플라키디아도 엄마이지만 그 전에 황제의 마누라였거든. 그래서 금화가 있습니다. 이제 아틸라가 너 가만히 안 있다 그래갖고 죽인다 이거였는데, 네 배신한 놈. 그래갖고 공격을 하는데 이 당시에 발칸에 있었습니다. 이게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오스트리치, 루마니아, 뭐 불가리아 여기에 있는 본영입니다. 나머지는 전체가 이게 러시아 뭐 이런 데가 전체는 장악권이고, 그 이제 본영에서 여기서 아틸라가 진군을 합니다. 그 인원들을 동원을 해갖고 이탈리아로 진격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발렌티아누스가 그 플라키디하고 화가 나서 침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수도를 옮깁니다. 그걸 수도를 옮겨갖고 꼭꼭 숨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아틸라가 여기를 해갖고 이 촌을 통과를 합니다. 아틸라가 이때는 어디로 들어오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로마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지를 않고 바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메츠 있는 쪽이고 벨기에 있는 쪽으로 올라갑니다. 피박사를 내는데, 이때에 아틸라가 진주하고 주둔한 데가 불란서의 유명한 루아르강까지 갑니다. 이게 잘들 얘기를 하지만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러는데 아틸라는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게 세계 유산으로 가장 아름다운 성이죠. 여기까지 아틸라가 진군을 했어요. 이러는데 여기에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불란서를 통과하는데 파리를 이제 진군을 해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아틸라가 이렇게 진군을 한다고 그러니까 파리는 조그만데요. 조그만 데에서 항복을 하자 이거죠. 항복을 하면 아틸라는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받아줬는데, 여기에서 항복을 하자 그러는데 바로 요 여자가 태어나요. 이 주네비에브라고, 이게 목동입니다. 파리의 목동인데 이제 어린애죠. 이렇게 해갖고 제가 뭐냐, 아틸라한테 항복하면 안 된다, 전투해야 된다 하는데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신의 계시를 받아갖고 전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래갖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당신들은 떠나셔. 나 혼자서 파리에서 아틸라하고 싸우겠다 이거예요. 예, 주네비에브가. 이 아틸라가 파리는 먹을 게 없어서 진군을 하지 않고 우회를 해갖고 아까 샹버르성까지 갑니다. 르와르로. 이 파리가 구원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주네비에브가 불란서의 수호 여신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만 이 판테온이 불란서의 최고의 영웅만 들어가죠. 그 영웅에 들어가서 좌측에 첫 번째 벽화가 주네비에브입니다. 이게 아틸라입니다. 거기에 석장이 나오는데 아틸라 주네비에브를 갖고, 불란서에서는 지금 짠다르크가 아니라 주네비에브가 그 구국의 신이 돼갖고
보시면 이게 주네부의 탑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파리에 가면 노트르담 그 뒤입니다. 2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사실은 시간들이 적어서 파리를 가면 앞에만 보죠. 뒤로 안 갑니다. 제 말을 듣고서 뒤로 가보시면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게 다리에서 보시면 이 주네부에부 탑에서, 그래서 지금도 불란서에서는 전투에 나가기 때 바로 일로 갑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군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이 앞에 가서 저희들 나갑니다. 이렇게 헌댑니다. 그런 역사 가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좌우간 보시면 이래서 이렇게 내려가 갖고 밑으로 저기를 하는데 로마가 이제 거기서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대안을 세우는 거 대응을 해야죠. 이것이 세계 전사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의 전투가 바로 이래서 벌어집니다. 훈족에 가서 있었던 그 아에티우스가 있었고, 이 플라키디아가 저걸 내서 뭐냐면 아틸라하고 맞붙으라고 그랬는데, 플라키디아는 요게 그 아들이죠. 발렌티우스 3세인데 아에티우스를 등용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아에티우스가 아틸라를 잘 알고 그러니까 내용을 하니까, 이 아에티우스가 이 발렌티우스가 황제가 그 되는 즈음에 이 플라키디아를 밀질 않고 딴 사람을 밀었어요. 그래서 딴 사람이 황제가 됐거든. 그러니까 쫑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였거든. 워낙 급하니까. 그리고 아틸라를 잘 아니까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제 할 수 없이 그야말로 제발 그 아틸라만 격파를 해야 되나, 서로들 잘 아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훈적에 돈을 준 요하네스를 황제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에티우스가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최후의 백작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갖고 이게 전쟁들이 나가는 건데, 여기에서 아틸라가 어디 있었냐면 르와르에 여기 있었거든요. 이쪽에. 근데 지금 아에티우스가 여기 있어. 트로아 이 밑쪽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밑에 있는 자기가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뭐가 되느냐면 이게 막다른 골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틸라가 이 아에티우스가 사령관이 됐다고 하자마자 그냥 총알같이 이제 태워서 자기가 전투할 장소를 찾아야 되거든요. 적절한 데를. 올라가서 트로이로 갑니다. 이건 불란서입니다. 지금 가고 아틸라도 일로 와서 이게 이제 드디어 맞붙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것이 세계 15대 전투인, 근데 런던의 크리지 교수가 15대 전투를 하는데, 이거를 살롱 전투인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유적이. 왜냐하면 아틸라가 한 20만 명, 그리고 로마가 20만 명씩 해서 전체로 보면 한 30만 명에서 40만 명이 동원될 걸로 하지만, 워낙 서로들 잘 알기 때문에 진지를 구축을 안 했어요. 아틸라도 진지를 구축할 필요가 없고, 이 아에티우스도 진지를 구축할 필요가 없이 이 살롱에 이렇게 황야합니다. 그냥 맞붙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르다네스가 이제 이 역사강정인데, 고금 사상 이만한 전투는 없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못 본 사람은 후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철저한 전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약 한 30만 명이든지 이러는데, 전사자가 절반이 전사자입니다. 로마군도 절반이 죽었고, 아틸라도 절반이 맞붙으니까 백병전으로. 아틸라가 훈역은 포로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원체 이 흉노 뭐 이런 데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후은족이 포로가 단 한 명이 없어. 그래갖고 여기서 보면 전사자가 뭐 한 15만에서 3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왕창 그냥 붙었는데 결국으로 보면 무승부로 봅니다. 이 전투를. 왜냐하면 아틸라가 철수하는데 로마군이 이 여러 가지로 해서 쫓아가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아에티우스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아에티우스는 아틸라가 이 가운데 있는 게르만족인 동코트, 서코트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으니까 아틸라를 작사를 내면 동코트, 서코트가 로마를 공격을 한다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틸라를 살려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에티우스도 대전략인데 플라키디하고 이런 데는 이제 로마인들은 생각이 다르죠. 좌우간 추격치를 않습니다. 이 당시에 아틸라도 최후의 전투로 봤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죽을 정도로 했을 정도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라 자기가 치면 시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장작 더미로 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전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비들도 몽땅.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유물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그 전투적에 갖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면 좀 뼈대 있는 사람이 있죠. 이 뼈대 있는 사람이 묘가 나온 겁니다. 이 묘에서 보면 바로 여기서 보면 이게 동코트의 왕이나 뭐 밑에 그 왕초적이면 여기 보면 황금보검에 나오는 문양입니다. 이게 지금 있는 아틸라에 관계해 갖고 되는 거의 유일한 유물입니다. 근데 요것이 보시면 황금보검의 그 장식 그대로, 그리고 거기에 쓰는 여기에 뭐 자르넷 이런 겁니다. 이 만드는 방식도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겁니다. 박물관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정말 썰렁한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데.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니까 지들도 정말 그 찾아오는 분들한테 미안한데 요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아틸라 때문에 오는데 아틸라에 관한 거는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전투를 했고 축구는 다 수습을 했으니까 묻고 이러는 게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장도 모릅니다. 그 내용에. 그런데 그래도 이게 나왔는데 이게 다행하게도 우리 황금보검하고 관련된 되는 걸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틸라가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아틸라의 그 성공의 비결이 뭐냐면 훈족이 지금 20만 명 내지 30만 명 오는데 훈족 정통은 10,0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로마하고 맞붙을 때 20만 내지 30만 명을 하면 45부족을 그냥 일사불란하게 통솔을 한 거거든요. 훈족이 10,000명이. 뭐 일반적으로는 한 9,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틸라의 그 아주 특별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훈족의 복속이 일단 전투에서 우리가 간다 그래갖고 우리한테 아이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면 모두 살려줘요. 그 대신 훈족에서 준훈족으로 인정을 해요. 친구 또는 뭐라고 모두 살려줘요. 그런데 만일 대항하면 아까도 단 한 명의 포로도 없습니다. 몽땅. 두 번째로는 아틸라가 참 희한하는데 자기가 황제 중에 황제 아니에요. 이제 45명이든지 뭐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왕들이고 그런 거죠. 뭐 어마어마한 동코트 왕이고 뭐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넣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금식기를 써요. 근데 아틸라는 나무 식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황금의자에 앉는데 같이 있어도 아틸라는 도루자에 앉아요. 그러니 이게 황제가 이러는데 먹는 것도 다 저걸로고. 그 다음에 전투에서 항상 선두에 서는데
아틸라가 살롱 전투한테도 내가 처음으로 가서 맨 앞에 나간다. 앞장을 서지 않으면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갖고 살롱 전투에도 그 몇십만 명이 제1호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훈적이나 아니나 똑같이. 이건 뭐 생각을 하기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얘기인데, 아틸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틸라는 로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황제하고 같이 놀았으니까 10년간. 그래서 협상의 묘수를 알아요. 자기 힘을 알고. 그러니까 힘을 기르되 협상을 먼저 해서 아니면 박살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 큰 땅이 아틸라의 진영으로 들어온 거죠.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유럽사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51년에 살롱 전투가 있었는데 452년에 아틸라가 그 자기 본부에서 또다시 진군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서로마는 이미 저기를 됐으니까 동로마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로 진공을 하니까 그게 어디냐면 아틸라가 여기 있어갖고 도나우 이쪽에 있다가 바로 저쪽에서 파리 있는 지역에는 로마의 국경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의 국경인데 여기에서 유명한 데가 바로 아킬레이입니다. 이 들어가자마자의 그 가장 요충지에서 아킬레이어가 로마에서 금화를 찍을 수 있는 2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큰 데인데 여길 갖다가 아틸라가 들어가서 지금 요거 빚게 하니까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진군을 해 들어가 갖고 여기서 뭐 아킬라야를 파괴를 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밀라노로 들어가는데 이게 아틸라가 앉아서 내가 로마 점령을 했다고 해갖고 선언한 그 돌입니다. 밀라노 성당에서 앉아갖고 내가 짱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킬레아이고 여기서 전부 다 튈 거 아니에요, 도망을.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이 만든 도시가 뭐냐면 지금 베니스입니다. 그래서 베니스의 원 이름이 베네티암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나도 살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니스입니다. 파도, 베로네, 베르가모, 밀라노 뭐 모두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아틸라가 밀라노 성당에서 내가 황제다, 이제 로마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니까 로마에서 동로마, 서로마 큰일 났거든. 진짜로 로마로 들어오면 그냥 무주공산이니까. 왜냐하면 아에티우스를 그 당시는 배제를 했기 때문에 무주공산이에요. 동로마에서 꼼수가 아니라 얘네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협상단을 보냅니다. 로마에서 지가 황제라고 이렇게 하니까 협상단을 보내는 게 세계 역사상의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레오 1세한테 협상하는데 그때 교황이죠. 이 교황한테 아틸라를 만나갖고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끔 만들고 로마만 좀 살려달라 이렇게 좀 협상을 해주셔. 그래갖고 아틸라가 뭐냐면 야 그러면 협상 좋다. 근데 말해서 하자. 말 협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말 타고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으로 해서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저 그대로 있으니까. 바티칸인데 놀랍게도 이 레오 1사가 아틸라한테 철수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틸라가 흔쾌히 했어요. 아틸라가 그냥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로마에 더 그레이트가 붙는 교황이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레오 1세고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딱 2사람. 그만큼 이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물론 저걸 받았죠. 그냥 뭐 입만 갖고 대고 그래갖고 그 로마를 외에는 네가 다 먹어라 이렇게 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로마를 점령을 안 했지 그 바깥쪽은 이제 아틸라가 완전히 된 거죠. 이제 아틸라가 452년에 철수를 합니다. 이쪽에서 451년에 전투를 했고 2년에 철수를 하는데 이래갖고 장사가 그야말로 훈적이 잘 되는데 세상 일이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453년에 아틸라가 다시 철수를 해갖고 그때 브루쿤트 공주하고 그 결혼을 합니다. 이 브루쿤트 공주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이 브루쿤트는 지금 불란서 쪽하고 독일 쪽에 관계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날 결혼식 하는 날 58세로 해갖고 사망합니다. 이게 그 아틸라가 그래서 브루쿤트 공주죠. 브루쿤트 공주로 하고 빨간 머리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 일디코 공주 뭐 이렇게 갖고 살해를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요새 학자들의 얘기로는 아틸라가 너무 흥분하고 그냥 술을 말로 마신답니다. 이게 과음으로 질식사한 걸로 봅니다. 아틸라가 죽자마자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훈적의 행방이 어떻게 되느냐. 왕비가 여기가 원래 붉은 머리거든요. 이 붉은 머리에 아들을 해갖고 이제 직권을 하는데 아틸라처럼 카리스마가 없으니까 이게 되는 일이 없어서 서로 분쟁을 하니까 피박살이 나요. 한 15년 후에 동로마한테 패배를 해갖고 훈적이 없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훈적의 주력이 카스피해 북부로 후퇴해갖고 러시아 남쪽 크림 지역 훈적이 가는 거서 그래서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얼굴을 베끼면 따타로 몽골족의 얼굴들이라는 것이 훈적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갖기 때문이다. 그 얘기가 그래 이제 많이 있을 거고 여기에 투르크인들이 훈적 중에서도 몽골족이 있고 투르크족이 있거든. 그 다음에는 프랑스의 그 트루아가 전투가 일어난 데에 있다. 이쪽에 그 살롱 전투를 한 지역에 있고 지금 스위스에 있답니다. 이제 간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적용 게 헝가리인들이 그 당시 이제 마자르인인데 훈적의 후예다. 그 지금도 그래갖고 엑스칼리버가 바로 그겁니다. 그 헝가리에서. 그 다음에 트란시바니아니까 이게 발칸반도 이쪽에 세케리족은 아틸라 후손으로 자부하는데 지금 한 70만에서 80만 명이 있답니다. 70만 명에서 80만 명은 자기들이 아틸라의 후손이니까 아틸라족으로 지방의 이름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트란시발리아 이쪽에서는 그럼 독립할까봐 안 하고 있답니다. 이 발칸 쪽에 터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갖고 점령들하고 그래갖고 이란 사람들의 에프탈린,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갖고 계속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진격한 데가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쿠타 제국이 있었는데 이 쿠타 제국이 훈적에 의해서 점령당한다. 그거는 인도 역사 이쪽에 나오는 겁니다. 이들이 쿠타를 갖다가 분쇄를 해갖고 인도 서북부 훈족의 후예들이 지배해갖고 지금 잘 알려져 있는 데가 이게 라지푸트 지역입니다. 한글이고 뭐 이런 데도 뭐 이렇게 얘기들이 좀 솔솔 나오는 데인데 그래서 아틸라하고 훈족들이 현재 상당히 큰
돔 위에 지금도 이제 있다. 아틸라가 죽었다는 걸 알자마자 플라티키디아가 얼마나 기세가 세져요. 그 레오 1세가 협정을 맺고 453년에 아틸라가 죽자 그 플라키디아가 아에티우스를 아예 죽입니다. 대장이 없으니까 똘마니가 왕 노릇을 하잖아요. 이 똘마니가 발렌티아누스 황제를 또 죽여요. 그 엉망진창이 돼보는 거죠. 이거는 아에티우스 부하가 그 다음에 죽이죠. 로마가 그 유명한 게 그 455년서부터 476년까지 10명의 황제가 쓴다는 거예요. 황제가 되는 순간 죽는다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 다음에 로마의 최후의 황제가 아틸라 부관인 오레스테스의 아들인 로물루스예요. 이것이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로 476년에 여기에 라스트 레지옹이라고 해서 군단 내갖고, 이것이 영국의 아더왕 뭐 이렇게 돼갖고 엑스칼리버로 나오는 겁니다. 엑스칼리버가 아틸라의 바로에서 영국으로 나왔다는 걸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보니까 그냥 주력이 순식간에 사라지다가 보니까 로마가 결국은 살지 못하고, 그러고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합니다. 여기에서 그 아까하고 마찬가지 적었는데, 그러면 아틸라에 대해서 다음 회에 얘기하기 전에, 아틸라가 그 지휘한 후운적이 백전백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설명을 이제 마무리하죠. 후운적의 백전백승의 비밀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후운적은 흉노말을 쓴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일반 말하고 다른데 흉노말은 아주 적습니다. 적은데 지구력이 매우 크고 스피드가 있는데, 글쎄 이게 하루에 100km를 달린답니다. 흉노의 말이. 흉노는 항상 장병 한 명이 말을 5마리서부터 7마리를 같이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면 50,000 마리의 말이 동시에 가는 건데, 항상 지치지 않게 바꿔 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기동력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안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 타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안장이 그냥 이런 거고 달라요. 왜냐하면 전투를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안장이 돼갖고 앞이 높고 뒷받침이 있어서 뒷부분을 잘 받쳐준다 이거예요. 네, 이게 전투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타야지 이게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거는 등자입니다. 등자가 있어서 양발을 이렇게 꽉 끼워야 되거든요. 로마에서는 등자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전술 때문에 그런데, 이 흉노는 말 타고 다니지만 로마는 보병입니다. 이 귀갓병을 해갖고 짝짝짝 가다가 딱 엎드려서 오면 귀갓병을 해서 보병을 하는데, 이 보병이 그 당시 단 한 번도 패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귀갓병이. 물론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뭐냐면 크라쿠스가 그 로마 시대 제정 시대에 패배하고 했어요. 그러긴 하지만 얘네들이 이 전술이 있어서 상당히 강력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네들이 흉노하고 다르기 때문에 말을 갖다가 5만 마리 올리면 그거 먹여 살리고 관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워낙 말만 갖고 놀던 사람은 그게 쉬운데 이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로마 애들은 이걸 안 했습니다. 아틸라의 후운적으로서는 로마하고 싸우지를 않은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는데 로마에서도 건드리지 않고 마지막 그 결투 그거 한 거죠. 그 다음에는 후운적의 자랑이 이제
이 말 타면서 배사 구조로 쏘는 건데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활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활을 갖다 거꾸로 오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훈적 활입니다. 이거는 적고 뒤에서 쏠 수 있게 되는 거는 하여튼 그랬다는 건데 뭐 친연성에서 이제 다시 설명하죠. 그 다음에 그게 뒤로 쏘는 게 이게 그 뒤로 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말에 앞으로 쏘려면 머리에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못 쏴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말 타면서 뒤로 쏘는 게 이게 쉬운 겁니까? 쉽지 않죠. 로마에서는 이 활이 워낙 강력하니까 뭐 하느냐면 쇠사슬 갑옷으로 이렇게 해서 그 튕겨나가게 했는데 그러니까 전투력이 그냥 빵점이죠. 거기다가 훈적은 이게 동이족 쪽의 그 특이 체질인데 지금도 몽골 보면 눈이 무지하게 좋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나 저기를 했더니 몇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 인마 저 눈 시력이 얼마냐 그랬더니 5.0 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도 안 나오는데 걔네들은 5.0이 있나 봐요. 이게 옛날 보았더니 5.0이라는데 이게 먼 데까지도 볼 수 있어 갖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청력이 무지하게 좋대요. 아마 그런데 살면 그렇게 되나 봐요. 다음번에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훈적은 전투 수칙을 참고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장 상황에서 말 타고 가서 따다닥 박았고 현장에서 작전을 바꾸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포로를 안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투가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신 투항하는 사람들은 주는 쪽으로 대준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훈적이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을 내갖고 최강의 전력이 돼서 10,000명이 30만 명 등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게. 근데 나머지 동코트, 서코트는 훈적만큼 야만족이고 악당입니다. 거기도 말 타고 다니고 범지에서 살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 정도의 전투력하고 작전력이 있고 신체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훈적이 세계를 제패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다시 요거까지로 마지막 저기를 하겠는데 문자가 없어서 훈적에 대해서 아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로마 애들이 주로 썼는데 로마 애들이 이쁘게 써줬겠습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요. 여기는 거주지들 뭐 이렇게 해서 원래 좀 다르지만 곰 토템 이게 보면 우리하고 똑같으면 나무 앞에 저거는 선앙당 만들고 장대 꽂고 금세회곡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 쭉 저기를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워낙 발굴들 이런 게 좀 그래도 나오거든요. 점점 그 역사들이 조금씩 알 수 있는 거고 중국 쪽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일단 아틸라와 그 황금보검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이 다음에는 그 아틸라 훈적 우리하고 어떻게 직결되는 얘기들 이런 얘기를 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